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통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가 어제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진행됐습니다.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고 분위기는 비교적 좋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만간 서울에서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늘어나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를 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양도세를 6개월 동안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소환 이후 닷새 만인데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서 떠나는데 그 전에 북한에서 연락이 온다면 일정을 바꿀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건데 미국의 무리한 징역 요구로 이번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 대다수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지만 무리한 방위비 요구에는 반대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고 친중파 진영이 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책임을 물어서 중국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재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외세의 개입을 막고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통상 분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화만 하고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대화를 한 게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면서 판단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일 양국은 가까운 시일 안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수출 규제 관련 정책 대화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반 만에 열린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예상 종료 시간보다 3시간 연장돼 10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통상 갈등을 풀어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 체제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는 한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제적 안보 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대화를 다시 시작한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両国の輸出管理制度運用について専門的観点から幅広く議論が行われ、相互の理解を促進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은 제8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어제 한일 국장급 대화에 임한 일본 측의 태도는 지난 7월과는 분명 크게 달랐습니다. 반면 원칙론을 주장하는 아베 정권의 공식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우선 회의장이 경산성 17층, 평소 장관도 사용하는 대형 회의실로 바뀌었습니다. 의자가 쌓여 있고 쓰레기가 굴러다니던 창고 같은 방에서 한국 측을 맞았던 지난 7월과는 딴판입니다. 지난번 물도 안 줬다는 비판을 받은 걸 의식한 듯 온수와 생수, 커피와 얼음까지 준비해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특히 일본 측 참석자들이 한국 측이 올 때까지 회의장에서 선체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측 대표인 이다 무역관리부장은 문 앞으로 마중도 나왔습니다. 입장을 하건 말건 쳐다보지도 않고 명함 교환도 하지 않았던 지난 7월과 비교하면
태도만큼은 확실히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 목소리도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상황. 경산성 바깥에선 또 이른바 원칙론이 녹음기처럼 되풀이됐습니다. 総合的に評価をし運用していく方針であります。そもそも相手国と協議して決定する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ないと。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정부가 꺾일 줄 모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틀어막고 종부세는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이처럼 시가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살 땐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아파트 3채 중 2채 이상이 15억 원을 넘어갑니다. 송파구는 절반가량,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대출 신청을 했거나 이미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 대출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다음 주부터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LTV, 담보 인정 비율이 현재는 집값의 40%지만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부분엔 20%만 적용합니다. 14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5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한도가 1억 원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중 37%는 시가 9억 원 이상입니다. 10채 중 4채가 고강도 대출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규제 강화에서 1주택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1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전세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서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출 규제와 함께 세금에 대한 처방도 내놨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내년에 더 올리고 공시가격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매기는 양도세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줄여줄 계획입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서둘러 팔라는 얘기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세율 인상이 추진되는 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주택은 지금보다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0.2에서 0.8%포인트가 올라 최대 4%가 됩니다. 집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약 340만 원 오릅니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1,800만 원 수준입니다. 100억 원이면 종부세는 2,800만 원 오릅니다. 전체 보유세도 2억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도 끌어올립니다.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8%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70% 이상으로 올리는데 특히 30억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고가주택이라도 집이 한 채뿐인 노인은 지금보다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높이는 대신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풀어줍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가졌던 집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일부 열어준 겁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크게 넓어집니다. 같은 서울 강남 지역이라고 해도 그동안 핀셋으로 집어내듯 각 동마다 다르게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그물을 펼칩니다. 오늘부터 서울 지역 절반 이상과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까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이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뒤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풀어 오른 걸 꾹 누르니까 집값 열풍이 바로 옆으로 밀려간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기대되지만 상한제는 비껴간 지역, 서울 동작구, 양천구, 경기도 과천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대상 지역을 확 넓히기로 했습니다.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13개구 전체가 해당됩니다. 성북, 은평 등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5개구에선 해당 지역 37개 동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집값이 더 뛰는 걸 막기 위해 공급도 서두를 예정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것이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을 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 세우는 4만 호 가운데 내년까지 15,000호 이상 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2023년까지 서울에 5만 5천 호를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소환 이후 닷새 만인데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전 10시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어젯밤 9시 40분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닷새 만에 4번째 조사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재작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고도 특별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는 비교적 입장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진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당시 두 비서관과 상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시행된 실제 조사 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다며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시간이 오늘 오후입니다. 공개적으로 북한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어제 하루 동안 일단 북한의 답은 없었고요. 오늘 비건 대표가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 북한의 응답이 있다면 일정을 바꿔서라도 북측 인사와 만날 예정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비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북한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우리 외교부에서 조세영 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연이어 만난 뒤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비공개로 평택 미군 기지를 찾는 동안에도 북한으로부터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과 시간 내내 북한의 연락을 기다린 비건 대표는 외교부에서 주최한 자신의 국무부 부장관 지명 축하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다만 그전 어느 때라도 북한에서 연락만 오면 일정을 바꿀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시사하고 있고 대화 시한도 연말까지라며 압박하고 있는 만큼 그 전에 찾은 한반도에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최대한 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2주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가 있었고요. 5차 협상이 이제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인 대다수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요구에는 반대한다는 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인종주 특파원입니다. 미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 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한국인 4명 가운데 1명꼴인 26%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68%였습니다. 모두 94%가 미국 요구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 절반이 넘는 54%는 협상이 실패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CCGA는 미국 요구액을 47억 달러, 5조 5천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가 방위비 대폭 증액에는 반대하지만 한미 동맹에는 92%가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한국인은 단 4%에 불과하다며 방위비가 한미 동맹 사이에 긴장의 발화점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오늘 서울에서 재개됩니다. 5차 회의로
이달 초 워싱턴 협상 이후 2주 만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대폭 증액 요구로 한미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이 때문에 연내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지지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지금 홍콩 시위가 7개월째고 얼마 전에는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이 참패를 해서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번에 캐리람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정을 해줬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이 참패한 뒤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람 장관이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책들을 폈다며 람 장관의 용기와 충성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시위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선거 참패까지 당한 상황이어서 행정장관 교체 가능성이 나왔지만 시 주석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亦都係認為我都係有擔當同埋展示咗一定嘅勇氣咧，我係感到受到鼓舞。 시 주석은 그러면서 홍콩 경찰을 굳건하게 지지한다며 홍콩의 발전을 이끌고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의식한 듯 외세 개입에 대한 반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홍콩 정부와 경찰이 앞으로 시위 사태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람 장관을 만나 조속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폭력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 역시 최고 지도자들이 거듭 강조한 것처럼 현재 홍콩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80만 명의 홍콩 시민이 참여한 시위를 이끈 홍콩 제야단체 민간 인권 전선은 새해 1월 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일본으로 가기 전 북한에 연락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언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국이 계속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면 북한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이어서 미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에 대미 압박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자제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제 한국에 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연락은 없는 상황인데요.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떠날 예정인데 그 전까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조치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강경 행보에 나설 경우 모종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이러한 방침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안건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우선 남북 철도 사업과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을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해산물과 의류의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결의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나오는 소식들은 잠시 후 두 번째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한 이 아셈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한 아시아 유럽 외교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의장 성명을 보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라였습니다. 아시아 유럽의 장관급 53명은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등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재차 표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 대표로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참석했는데 각국 장관들과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끝으로 인텔이 이스라엘의 인공지능용 반도체 스타트업 하바나 랩스를 20억 달러, 약 2조 3,400억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2016년 설립된 하바나는 올해 6월에 신형 AI 훈련용 프로세서를 출시했는데요. 경쟁사인 엔비디아 등의 제품보다 훨씬 학습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텔은 AI 사업군을 확장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군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8시쯤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시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기재부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4+1 협의체와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을 불법 편성하고 심의했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특검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추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오는 20일 당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지표 개선과 가계소득 분배 개선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습니다. 다만 경제활동의 주축인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12개월째 내리막길이지만 무역액 1조 달러는 올해 넘어섰습니다. 3년 연속입니다. 세계에서 무역 규모 순위는 7년째 9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달성한 성과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지만 많이 쓰지를 않아서 당정청이 어제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쓰는 업무 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제로페이 이용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KB 하나은행이 만 55세에서 56세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 특별 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한 준정년 특별 퇴직도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 임금 피크 특별 퇴직으로 260여 명이 그리고 준정년 특별 퇴직으로는 3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참사 당시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보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대구의 한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차장 보일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주유소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주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도봉구의 음식물 중간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리장 내부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 5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연기가 인근 도로로 퍼져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선거기사들의 공정성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후보자가 심의를 요구한 안건 등을 처리를 합니다. 내년 5월 중순까지 활동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수상 소식이 오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비평가협회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영화비평가협회에서 최우수 감독상과 각본상 또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2700년 전 미라를 비롯해 이집트 유물들이 3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왔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가져온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전시가 됩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됩니다.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이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 신인들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한 건데요. 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고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그리고 앞서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경훈 부사장 등 30여 명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4일에 세상을 떠난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장례가 사일장으로 치러졌고 오늘 발인이 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서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시작된 비가 중부와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퇴근길 무렵 대부분 개겠는데요. 비의 양은 충남과 호남, 경남과 제주에서 최대 30mm로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부터 다시 추위가 강해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이 11도, 전주와 광주 13도, 대구가 14도로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북한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함흥이 14도, 개성은 10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연일 서로의 과오를 들추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당시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나오자 경찰청장은 기소와 재판을 한 국가기관도 다 책임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발단은 지난주 검찰이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처벌받은 윤모 씨가 수사를 촉구한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심 청구를 했는데 너무 더디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빨리 신속하게 좀 확인을 해달라. 그게 이제 정확한 그 멘트거든요. 윤 씨를 때리고 잠도 안 재웠다는 당시 수사경찰 3명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경찰이 국과수 감정서도 조작했다고 의심합니다. 사건에 이해관계가 없는 국과수가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과거 수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도 입장을 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수사, 기소하고 재판한 국가기관들은 다 책임이 있다며 경찰의 과오도 확인되면 알리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경 갈등에 대해선 다툴 일은 아니라면서도 단편적인 것까지 왈가왈부할 사안도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경찰뿐 아니라 수사를 지휘한 최 전 검사를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울산의 한 원유 정제 공장에서 폐유를 실은 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화물차가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주변에 기름 탱크가 많았지만 불이 옮겨 붙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꽃이 피어올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해룡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순천대 통학버스가 앞서가던 도로공사 신호 안내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등 17명이 다쳐 인근 6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에는 수업을 마친 뒤 여수 방면으로 돌아가던 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8명이 낸 유죄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80대 2명과 70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경찰 출신입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검찰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앞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민감용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화성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검찰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이것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화성 사건은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88년도에 13살 먹은 소녀가 이제 자신의 방에서 성폭행을 당한 채 이제 숨져 있었고 그 사건의 이제 범인으로 뭐 그 부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윤모 씨가 이제 검거가 됐는데 뭐 1심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무기징역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년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고 가석방된 게 이제 2009년인데 최근에 보니까 뭐 이춘재 씨가 그 사건도 내가 한 거다. 뭐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춘재 씨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크고 윤모 씨는 뭐 범인이 아닌 걸로 네. 지금 뭐 거의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뭐 민감용 청장이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뭐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 또 뭐 법원까지도 책임이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말은 동의합니다. 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이제 와서 억울함이 뭐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니죠. 뭐 재심 청구를 해야 되니까. 거의 이제 밝혀질 단계에는 왔는데 이거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네. 이걸 뭐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용 청장의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리고 당시에 검사도 사체 검시하고 현장 검증을 지휘했다. 그런데 왜 발견을 못했느냐? 이건 뭐 현장에 뭐 그 윤모 씨가 무슨 뭐 소아마비 증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저히 뭐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검사도 책임이 있다. 뭐 또 그 수사 기록에 의해서 또 뭐 양쪽이 제청하는 증거에 네. 의해서 재판을 하는 재판부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민감용 청장이 좀 하나는 좀 덜 건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과연 경찰관들이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았고 뭐 또 증거를 조작을 했다면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완전한 고의적인 행위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책임이 있대 만약 그런 일이 밝혀진다면 그거는 뭐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 네.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 책임의 강도는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검찰과 법원보다는 저는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에 직접 수사를 하게 된 건 뭐 사실은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사권 조정안을 앞두고 검찰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 측에서 네. 검찰에도 그러니까 윤모 씨를 그 변호하는 그 변호인 측에서 결국은 검찰에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의견서를 지난 4일 전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안 할 방법은 없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과 경찰이 지난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뭐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검찰과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이게 서로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임준태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8차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경찰의 자체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또 이 경찰의 30년 전 사건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파헤쳐서 이 경찰을 좀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약간 그런 의심의 어떤 그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재심 사건이기 때문에 또 직접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감한 시기에 또 경찰이 지금 자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이걸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강압 수사라든지 당시에 어떤 뭐 증거 조작 관련 부분까지 일부 이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30년 전에 한국 경찰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네. 또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 검찰이 또 과거의 어떤 경찰의 잘못된 부분을 크게 국민들에게 좀 어필해서 어떤 검찰의 주장을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경찰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948년에 마련된 검찰청법도 그렇고요. 1954년이죠. 형사소송법이 마련됐을 때도 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경찰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65년, 뭐 70년 가까이 이어졌던 뭐 이런 그 관행들, 그런 법률적인 제안들이 검찰과 경찰의 뭐 긴장 관계, 갈등 등을 계속 이어지도록 한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의해서 뭐 수사는 검사가 뭐 주도의 주재자가 돼서 하도록 돼 있고 수사에 관해서 검사가 지시를 하면 경찰관은 따르도록 뭐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뭐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래서 이미 검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사법경찰관이 그에 뭐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이미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미 벌어지는 현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사건건 지금 검찰과 경찰이 부딪히는 거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검찰에서 뭐라고 하면 경찰이 그냥 뭐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그거는 뭐 지금 형사소송법 체계보다도 훨씬 더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뭐 법령상으로는 어느 정도 뭐 검사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미 깨졌고 지금 어느 기관도 수평적 협력 관계로 가려는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화성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 거는 저는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 측에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달라. 경찰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수사가 좀 뭔가 본인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서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검사가 이걸 뭐 경찰을 괴롭힐 목적으로 지금 뭐 수사를 개시한 걸로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뭐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 사건 수사를 사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려는 아니면 뭐 조직 이기주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거는 검찰도 자제를 해야 된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성 8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뭐 당연한 결과다.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의견서까지 제출해서 그렇게 촉구를 하니까 그럼 거기서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하겠다. 그러면은 검찰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네, 앞서 이중재 변호사께서 검찰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경찰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30년 동안 경찰에서 생활을 하셨었고요. 지금은 대학에 계시는데 임준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형사소송법이 이제 제정되는 게 54년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제 시대에서 우리 해방 이후에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이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만들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경찰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또 일제 시대를 경험하면서 일반 그 시민들이라든지 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차 경찰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는 이 검사의 이제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그 구조가 지금 거의 한 65년 정도 지속됐거든요. 문제는 이제 65년 전 상황과 한국의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아직도 이제 법은 이제 구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검사들도 경찰의 수사에 어떤 데서 상당히 그 지휘보다는 뭐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법적 자체가 이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 전체 형사사건 한 98% 정도는 아마 경찰 단계에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한 2%가 특별사법경찰이나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는 이제 경찰이 거의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큰 사건인 게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이 검사에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또 검찰청 직원이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필요한 뭐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기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은 지금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어떤 자율적인 수사가 상당히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검찰의 어떤 그 중간에서 영장 신청을 이제 경유해야 되는 이런 그런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뭐 방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을 해서 결국 이제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이미 많이 알려진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 김광주 부장 검사가 한 10억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을 경찰이 다른 사건 수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서울 서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에서는 이 영장 신청 서류를 받아놓고 돌려주지도 않고 영장 신청도 안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건을 특별히 다루게 특임 검사까지 임명을 해서 경찰이 이제 검찰이나 검찰청 직원에 대한 수사하는 것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여전히 이 검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어떤 제약 내지는 제한을 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도 검경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이것도 역시 저는 뭐 갈등을 일으킬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물론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의 수사는 합리적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뭐 현 울산 송철호 시장의 선거 캠프에 있던 현재 이제 부시장이죠. 네. 송병기 이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일종의 제보를 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당시 물론 당사자들 주장도 다르죠. 송병기 시장은 뭐 그냥 뭐 아는 행정관하고 뭐 안부 전화하다가 조금 물어보길래 그냥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 하고 청와대는 뭐 오히려 송병기 시장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것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와대에서 첩보를 받으면 어떤 뭐 제보를 받으면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사건은 청와대에서 첩보 생산 단계부터 지금 제보를 받아서 청와대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좀 아주 이상하죠. 그냥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그만인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압수수색을 하고 할 때 이걸 뭐 9차례인지 10차례인지 청와대에서 보고까지 받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받았다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는 어떤 제보를 받으면 그냥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는 만약에 뭐 보고를 한다면 보고도 아니고 사실은 뭐 끝난 다음에 수사 결과 통보 정도 해주는 그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청와대가 처음부터 경찰청에 보내는 문건을 청와대 문건 형식으로 만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까지 받았다면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해보니까 울산시의 자료가 송철호 당시 뭐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분한테 그대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는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관들이 나 우리 못 나가겠다 뭐 이런 걸 한다면은 지금 뭐 일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저는 뭐 지금 일부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순리대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봅니다. 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문제를 놓고도 신경을 벌였고요. 조금 전에 이중재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던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했던 울산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지금 이제 울산지방경찰 수사과장 총경급 또 광역수사대장 뭐 이런 이제 고급 간부들은 지금 이제 소환에 응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역수사팀에 있었던 그 한 팀장급 소위 경위급 이런 이제 경찰관들 아마 지금 소환에 좀 약간 불응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검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에서 소환을 했을 때 과연 갔느냐 또 고래고기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김순환 이제 검찰총장 관련된 그 전현직 고위간부 4명에 대한 어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또 경찰 단계에 와서 이 수사를 받아라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은 경찰에 대고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하고 또 경찰에서는 검찰과 관련된 인사들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검찰은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경찰에서는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찰의 소환 조사 거부가 과연 이제 검찰이라면 만약에 소환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울산지방경찰청 이제 상황이니 저는 이제 하명 과정에 소위 청와대에서 울산지방청으로 내려가는 어떤 과정들은 상당히 좀 지금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명을 받은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수사의 어떤 그 단서의 어떤 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은 사실은 그 첩보를 생산해서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는 그런 과정의 어떤 그 민정수석실의 어떤 그 잘못된 절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사가 돼야 되지만 실제로 수사를 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어떤 그 수사라든지 또는 경찰관들 소환 조사하는 거 상당히 저는 검찰에 좀 과대한 그런 어떤 개입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찰과 경찰의 상호 불신이 아주 깊고 큰 것 같습니다. 뭐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자, 구체적인 쟁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뭐 방향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결국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비대하다 보면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뭐 여기서 출발한 걸로 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비대해진 검찰을 견제하는 것 외에 어느 기관도 다시는 이런 비대한 권한으로 인해서 그 남용으로 이어지는 이걸 없애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검찰은 무조건 개혁의 대상이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일부 떼서 경찰로 옮긴다. 저는 뭐 이거 외에는 별게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뭐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근본을 지금 꿰뚫어 보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은 수사 외에 정보 권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 국내 정보 광범위하게 수집하던 국정원도 지금 국내 정보 파트는 거의 폐지했단 말입니다. 그럼 경찰만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뭐 지금 생각하듯이 전국 방방곡곡 곳곳에 파출소 지구대까지 있는 게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 어느 경찰서를 가도 정보부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도 경찰이 하고 수사도 아무 간섭 안 받고 우리가 하고 심지어 국정원에서 특화되어 있던 대공수사권도 지금 경찰로 이전을 한다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뭐 작년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인사하면서 인사자료까지 뭐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경찰에 수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국정원의 눈치를 고위공직자들이 본 이유가 뭡니까? 그 인사자료 때문에 목을 맨 거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 수집하는 담당자가 어느 사람은 이러이러한 세평이 있고 이런 점이 뭐 별로 안 좋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그 사람 인사에서 탈락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정보 수사 뭐 인사자료까지 그러면 경찰에 다 이전을 시키면은 그게 개혁이냐? 저는 그건 뭐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정말 엄청난 공룡기관을 탄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지휘라는 거는 네. 검사가 지시하고 경찰이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휘라는 거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리는 어떻게 되고 이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이 수사가 효율적으로 되는 거다. 그걸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에 그걸 받아들여서 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해서 더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다 보면은 수사 성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꾸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건은 왠지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인권 침해를 하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의 양은 대폭 줄여라. 대신에 검사의 본연의 업무인 수사 지휘를 내라. 이건데 지금 검찰의 기능은 기계적으로 경찰에 옮기면서 우리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원래 본연의 임무인 지휘까지도 폐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뭔가 지금 검찰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했고 조직은 비대했기 때문에 각종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개혁한다고 해서 오히려 경찰의 권한을 막강하게 하고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임주택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저 변호사님이 상당히 그 경찰의 어떤 그 거대 공룡화에 대한 상당히 그 뭐랄까 과공할 만한 그런 이제 공포심을 조장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경찰이 17개 뭐 시도 단위로 경찰이 자치 경찰로도 가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가 경찰이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게 되고요. 또 이 수사 경찰과 일반 행정 경찰 구분하는 국가 수사 본부를 따로 만든다든지 또 지금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는 경찰 부분이 상당히 좀 가게 된다면 정보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아마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차 이 수사권 조정이 상당히 좀 진전이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있지 않을 과거의 또 미래의 어떤 상상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불식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와 이 기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검찰의 원래 특성은 이제 기소 업무에 중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 업무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취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사실 대검 중수부라든지 서울지검 특수부라든지 전부 우리는 이 수사 분야의 이제 검사의 기능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판부에 있는 검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만큼 이제 한국의 이 검사의 어떤 역할은 이 기소보다는 이제 수사 쪽에 많은 이제 비중이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G7 국가 대부분의 이 수사와 기소라고는 분리가 되고 또 수사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 수사를 위해서 또 기소를 위해서 검사의 또 관여라고 하는 그 나라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이제 좋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와 경찰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게는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는 머리를 줬지만 경찰에게 또 손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머리와 손발을 다 가질 수 없도록 이 기소와 수사를 계속 분리하는 이 독일 모델만 보더라도 한국의 검찰은 이제 자체 수사 인력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에 또 막강한 정도의 어떤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수사와 기소가 좀 엄격하게 분리되는 그런 구조로 가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아니라 기소를 위해서 어떤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네.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수도 토론 시간이 예.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자치경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경찰은 지금 문의밖에 없어요. 거의 이전하는 게 없습니다. 그 뭐 해봐야 뭐 지구대 파출소 수준 조금 뭐 이전하는 거 그리고 모든 권한은 전부 중앙경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논하시는 거는 조금 뭐 그건 뭐 저 본질을 벗어나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차차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것도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뭐 검찰 뭐 소위 말하는 뭐 기능에 대해서 이거 개정하는 것도 이건 수십 년이 걸렸어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힘든데 경찰은 그럼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 보는 김에 검찰, 경찰 같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형사사법 체계 내 필수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와 손발 개념은 지금도 그래왔어요. 검찰이 무슨 뭐 대형 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의 인력이라는 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손발 개념은 이미 뭐 검찰은 머리 개념이고 그다음에 막강한 뭐 인원 이런 거는 이미 경찰이 가지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반론 짧게 듣고요. 제가 마무리 질문 하나 더 드리고 토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하시죠. 예, 실제로 지금 그 검사의 어떤 역할이 기소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저는 전체적인 흐름이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직접 수사를 많이 줄이고 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또 지금 자치경찰은 지금 내년 뭐 원래대로라면 사실 내년부터 시범 실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 법으로 제대로 지금 통과되지 않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이 자치경찰과 수사권 논의라든지 또는 경찰이 갖고 있는 국내 정보에 대한 이런 부분 4차 또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갈 문제지 바로 오늘 내일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 쟁점만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초씩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지금 이제 경찰의 사건 종결권을 주면은 한 뭐 전체 사건의 한 40% 정도는 뭐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논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냐면 경찰에서 수사해서 그냥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에서 한번 봐가지고 검사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뭐 처벌할 만한 게 있으면은 처벌하고 왜냐하면 그게 억울한 사람들 구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사기 피해자다. 그런데 경찰에서 일부러 그런 건 뭐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혹시라도 판단이 잘못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뭐 왜 안 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 어차피 수사라는 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경우도 검사한테 수사권, 기소권 다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법 초안도 지금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도 공수처 검사한테 수사권, 기소권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임준태 교수님, 경찰의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지금 통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현재 지금 경찰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 전체 한 7%, 한 12만 건 정도 됩니다. 이렇다 보면 사실 검찰 쪽에서 거의 뭐 한 40% 정도 보는데 예, 7%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검찰에서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준 사건보다 뭉갤 것이다.
하기엔 이건 상당히 좀 엄청난 과장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불교소, 소위 말해서 이제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60일 동안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게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사건 관계인들의 이 신청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건 관계자들이 이 신청하면 이 사건 자체가 또 검찰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검찰 측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경찰의 어떤 수사 종결권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과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좀 가려져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심의 사각지대에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경찰 출신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4+1 협의체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한국당을 포함한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어제로 예정이 됐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또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로 국회 곳곳에서 어제 충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머리채를 잡고 또 욕설을 하고 그 모습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아침 11시쯤 국회 정문. 문이 열리고 국회 본청 현관으로 뛰어갑니다. 격한 몸싸움도 이어집니다. 국회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당원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국민들 무서워! 공명을 휘두르지 마세요! 공명을 휘두르지 마세요! 왜 때려요?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말라고요! 국회의원과 직원들이 쫓기듯 국회 본청 뒷쪽문을 이용하자 이번엔 후문으로 몰려듭니다. 일단 잠깐 여기 좀 복잡하니까 좀 잠깐 좀 나가주세요 좀. 이러다 본청 앞에 모여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집회를 이어갑니다. 국회 해산이! 자기 한국당이 끌고 가기. 이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국회를 돌다가 민주당 의원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런 이놈 나쁜 놈 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국회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거기 어디서 왔어요? 차 팔 거니까 오지 말아요. 얄미워야지. 이들은 해산 방송을 하는 경찰 차량을 향해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 등의 직함이 써져 있는 표지석에 낙서를 하고 뒤집어 놓는 등 이들로 인해 국회 곳곳은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유례 없는 이들의 국회 점거를 두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출입을 돕고 시위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임소라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집회가 고스란히 국회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꽹과리 부부젤라 소리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연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국회는 여러분의 안방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자리에 와서 편안하게 그냥 계시면 돼요. 문재인 앞잡이 문희상은 당장 처단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협박 혐의로 구속돼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유튜버 김상진 씨까지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태극기와 십자가가 합쳐서 저 이대학법을 막아내고 한국당은 질서 유지를 당부했지만 지지자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국회 본청을 애워쌌습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이들의 행동을 치켜세웠습니다. 지금 본관 앞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엄청난 이 자유의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규탄 집회에 참석하라고 앞서 당협위원장들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 선택한 것은 의회 정치가 아니라 정치 깡패와 다름없는 무법 폭력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통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가 어제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진행됐습니다.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고 분위기는 비교적 좋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만간 서울에서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된 강력한 대출 규제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오늘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가 돼서 오늘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소환 이후 닷새 만인데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북한에 공식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미국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까지 북한에 연락이 오면 일정을 바꿔서라도 북측과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건데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이번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 대다수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지만 무리한 방위비 요구에는 반대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캐리람 홍콩 장관을 만나 다시 한번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세 개입에 대한 반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홍콩 경찰을 굳건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기재부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4+1 협의체와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을 불법 편성하고 심의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영화 전문가들이 주는 상을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LA, 시카고에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영화비평가협회에서는 최우수 감독상과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골든글로브, 또 아카데미 수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선거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국 중북부 네브래스카주에서 눈길에 교통사고가 나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SUV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부상자 중 1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끄러운 눈길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보고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유타주에서는 갑작스럽게 눈 사태가 났습니다. 미처 대피할 새도 없이 벌어진 일인데요. 스노보드를 타던 40대 남성 1명이 눈 속에 파묻혔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미국 중서부와 중부 지역에 눈폭풍주의보가 내려져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인근의 한 선풍기 공장에서는 현지 시간 15일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공장이 산업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데다가 건물 안에 대피로가 계단 통로 한 곳뿐이라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화재 원인을 비롯해 화재 당시 공장에 몇 명이 있었는지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는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새끼 사자 등의 야생 동물들이 밀반출 직전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새끼 사자와 표범, 오랑우탄 등의 야생 동물을 밀수업자로부터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2명은 체포됐는데요. 구조된 동물들을 어디에서 보호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적발된 밀렵꾼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겨울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오전 중에 그 밖의 지역으로도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비는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의 양은 충남과 호남, 경남과 제주에서 3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로 그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있는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서 꽤 높은 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기온 먼저 살펴보면요. 서울이 8도, 강릉이 13도, 전주 11도, 부산은 10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안팎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평년 기온보다도 10도 가까이 높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1도, 강릉 16도, 전주와 광주 13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기온이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는 거군요. 네, 아침 기온도 이미 높기 편이어서요. 때문에. 네.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가 그친 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또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한동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의 제안에 북한이 응해서 연말 시한 안에 북미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오늘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에 관련한 결의안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를 위해서 될 가능성이 낮아도 중국과 러시아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나요? 네. 이 중국과 러시아가 내놓은 이번 결의안, 이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와 도로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입니다. 또 이와 함께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그리고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오늘도 또 사상 최고치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36% 상승한 28,235.8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0.71% 오른 3,191.45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91% 상승한 8,814.2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장중과 마감 가격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평가와 또 주요국 경제 지표를 주시했는데요. 중국 산업 생산 등 주요 지표가 양호했다는 점도 글로벌 증시를 상승시켰습니다. 뉴욕의 증시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 불안이 줄어들면서 양호한 투자 심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 5월에 헝가리에서 한국인 이 관광객이 타고 있던 유람선을 들이받은 배 선장이 재판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도주 우려 때문인데요. 사고 당시 헝가리에서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 씨 선장은 참사 발생 다음 날에 구금됐지만 6월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의 항고로 지난 7월에 다시 구속됐다가 최근에 또 풀려난 상태였는데요. 전자발찌를 찬 사실상의 가택연금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구속된 유리 씨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이 법원에서 모두 인정이 되면 징역은 최대 11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는데 보수 우파 시위대는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마라톤 협상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시한이 바로 어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교섭은 무산이 됐고 4+1 협의체에서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열의 연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당과의 협상은 뭐 고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4+1 협의체가 한국당과 마지막 협상을 시도한다. 그게 어제 오전까지였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 선언을 했고요.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본회의가 열려서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상정과 표결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또 필리버스터로 저항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됐는데 아예 본회의가 무산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서도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첫 번째 처리 안건인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사실은 도출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골이 깊어지면서 4+1 협의체 자체가 분열 양상으로 흘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연동률을 어떤 의석수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빚고 있고요.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 뭐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타협의 여지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까지도 쉽지 않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225석 지역구, 75석 비례대표 이게 원안인데 사실 조정된 안은 접근은 됐습니다. 250석을 지역구로 놓고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50석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지금 군소야당들은 정의당을 필두로 해서 자, 연동형을 적용하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게 이제 민주당이에요. 복잡한 계산이 드러나서 속내가 드러났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비례대표로 하면 거대 양당의 경우에 한국당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10여 석 되던 비례대표가 그야말로 두세 석으로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캡을 씌우자. 그러니까 최대한 25석까지만 이 연동형을 인정하자. 그러다 이제 30석까지 조금 물러나긴 했지만 이 팽팽한 이제 격돌이 하나 있고요. 국민들은 점점 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연동형 캡도 처음 등장한 얘기인데 석패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석패율은 뭐 간단하게 한 지역구에서 어떤 사람이 10표로 당선됐고 그리고 차점자인 9표를 받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이 뭐 다득점 우선이니까. 그런데 이 9표는 결국 사표가 되지 않느냐. 소중한 민의에 우리나라는 사표가 너무 많다. 선관위의 권고도 있었어요. 그럼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 석패로 떨어진 경우에는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안을 이번에 선거룰에 도입하자. 이게 이제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좀 억울할 수 있는 것은 석패율제는 지속적으로 또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석패율 인정할 수 없다. 민주당의 비판은 이해찬 대표의 입으로 직접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진 의원 구제하자는 방안 아니냐. 결국은 다선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당이 또 맞받아칩니다. 그럼 중진 의원은 석패율의 적용을 못 받는 것을 선거법에 명시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다. 심상정 대표는 나를 겨냥한 거 아니냐. 굉장히 좀 볼멘 소리가 나오면서 감정적인 골까지도 격돌이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이라도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 격돌로 4+1 협의체가 아예 와해될지 또는 한국당은 이것은 지켜보면서 한국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이거든요.
조금 이제 국회 양상이 복잡해져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전환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대혼란으로 빠져들 것인가 오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말씀하신 그 원안 지역구 225석의 비례대표 네. 75석 그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한국당 그렇다면 한번 무기명 투표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국당은 환영 입장입니다. 원안대로 올리게 된다면 가장 관건은 뭐냐면 이게 통과되길 바라고 이제 상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한국당의 입장은 원안대로 올리게 된다면 지역구가 줄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결국 거겠죠? 부결될 것이다. 네. 이걸 기대하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면 우리는 원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에요. 이게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원안이라고 하는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은 발의자가 누구냐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예요. 그런데 이 원안대로 상정하는 것을 정의당이 지금 반대하는 양상이 됐어요. 그래서 일이 지금 꼬이고 꼬여 있는 상황인데 원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다면 한국당과 물밑 접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선거법은 부결되더라도 공수처법에 그럼 한국당의 힘을 빌려서 4+1 협의체가 와야 될 상황이니까 그럼 거대 양당이 결국은 담합해서 공수처는 살리고 선거법은 무산시키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아직은 뭐 제가 관측컨대는 이건 음모론인데요.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흉흉하게 나도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 같은 대결 구도가 이제는 뭐 굉장히 더 복잡한 셈법으로 네.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네. 됐어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살펴보죠. 어제 네. 국회 제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수라장 또는 난장판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자, 보수단체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등 뭐 이제 4+1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국회 난입을 시도한 겁니다. 물론 이제 실내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본관 앞 계단에서 뭐 규탄 집회까지는 했는데 본청 난입을 시도하면서 네.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일부 물리적인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또 물리력을 고사하더라도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제 일부 의원들에게 욕설 또는 멱살잡이 지금 30민주당 의원이 멱살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문희상 끌어내라 이런 이제 이야기와 함께 욕설이 난무했는데 이 한국당이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민주당에서도 나왔어요. 한국당은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이제 한국당 지지자들이 포함된 보수 회원들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사실은 불안불안합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이건 진영 논리 없이 일단 불법이기도 하고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지층에게 조금 더 설득하는 그러한 이제 자세도 필요한 대목이다. 연말 국회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수선한데 여기에 뭐 이제 특정 진영의 이제 시민들까지 난입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국회의 권위는 너무나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직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지금까지 1심 선고가 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나마 어제 처음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에 1심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재판 연구 보고서 만여 건을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대법원 수석 재판 연구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린 김영재 원장의 가족이 관여한 소송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7년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후배 연구관들이 검토하던 연구보고서를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빼낸 걸로 의심받고 있는 보고서는 모두 1만여 건. 검찰은 보고서를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용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어제 유 전 연구관의 1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공소사실만 보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보고서를 훔친 절도범이 됐다며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유전 연구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늘어나고 앞서 이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이 초강도 부동산 종합대책.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부동산 대책하면 이제 세금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는 또 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나온 그 정부의 대책은 지금 뭐 유례 없이 고강도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존에 가장 강력하다는 게 9.13 대책이었었는데 어제 나온 12, 이제 16 부동산 종합 대책이죠. 네. 아마 또 어떤 규제책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재까지로선 역대급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에 분양가 상한제에 청약 규제에 뭐 전세담보들 뭐 다 총망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까지. 그럼 왜 이렇게 고강도의 이 대책을 내놨나? 특히 한 달 반 전에 실은 굉장히 뭐 분양가 원가 공개 다음으로 강하다는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보면 7월 이후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24주 연속 상승이고 또 하나 지난 10월 특히 같은 경우엔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가 1위가 30대거든요. 30대도 3억 이상의 빚을 지고 지금 뛰어드는 뭐 이런 굉장한 뭐 버블, 거품 같은 과열 국면. 여기에 얼마 전이었죠. 경실련이 청와대 1급 이 참모진들의 부동산 재산 뭐 조사하면서 평균 뭐 3억 이상씩 올랐다, 많게는 10억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졌었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극비리의 이런 초강력 대책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네. 대출 규제가 일단 좀 눈에 띄는 게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면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 대목으로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이제 시세,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15억이 넘는 아파트, 규제 지역에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0입니다. 무주택자가 이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고요. 뭐 법인이 이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 규제 지역에서 앞으로 시세 15억 이상의 집은 아파트는 올 현금 캐시로만 살 수 있게 하는 이제 이게 대출 규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냐. 뭐 기존에 뭐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가 살 때는 40% 그러니까 10억 살 때 4억까지는 대출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강력조했습니다. 그래서 9억 이하까지만 40%의 대출이 나오고요. 집값 대비 9억 이상은 20%로 또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대출 규제가 또 하나가 있고 또 어제 눈에 띄었던 것은 전세담보대출 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본인이 전세를 일단 사는 거예요. 근데 전세금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전세담보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기존의 자기 전세금과 전세담보대출을 합쳐서 집을 사는 행태가 있었다라고 해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이런 분이 9억 이상의 집을 샀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전세담보대출을 이제 회수한다. 뭐 이 정도 급의 굉장히 이 강력한 뭐 대출 규제가 일단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했지만 그 동안에는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무 그 집값 열풍의 그 외 지역으로 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약간 좀 그물을 펼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그때 이제 최초의 분양가 상한제 할 때 핀셋 규제, 특히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으로 가면서 서울 37개동 했을 때 이러면 풍선 효과 왜곡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나왔고 특히 과천이라든가 뭐 흑석동이라든가 뭐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거의 330개 동 이상으로 대폭 확대를 했고요. 수도권에서도 과천, 광명, 하남 추가 지정을 하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도 굉장히 거의 뭐 10배 이상 지정되는 구역을 넓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수요 부분도 있지만 또 공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보면은 종부세는 강화를 했는데 양도세는 한 6개월 동안 완화를 해주겠다. 이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서둘러 팔아라.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공급을 좀 늘리겠다 이런 거겠죠. 네, 이제 굉장히 강한 규제하는 중에 이제 세금 규제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의 네. 뭐 공급이 포함되는 좀 독특한 형태였었는데 세금 규제는 뭐냐? 기존의 종부세율을 0.1%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까지 올렸고요. 이건 뭐 1주택자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해서 기존의 집값 대비 과연 과세가 매겨진 공시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 70%에서 많게는 8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다주택자가 근데 6개월간 한시를 둬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면 현재는 최대 20% 중과를 매기거든요. 양도세를. 이거 면제해 주겠다라는 또 하나의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네.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면 또 대책이 있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이 대책으로 중요한 건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정도 대책이라면은 뭐 단기간 집값은 더 오르기는 힘들지만 과연 기존의 이 주택 보유자들이 가격을 하락한 채 집을 내놓는, 그러니까 집값을 10%든 20%든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정부 부동산 대책 좀 짚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받은 곳은 토스뱅크였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본 인가 과정을 거쳐서 내후년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권의 긴장감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간편 송금 기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금융업체 토스. 재수 끝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 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토스는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자본 안정성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KB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을 주주로 참여시켰습니다. 현재 토스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1,600만 명. 기존 인터넷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존의 은행이나 인터넷 은행도 제공할 수 없었던 상품들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에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 토스뱅크는 본인가를 거쳐 2021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밤사이 시작된 비가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퇴근길 무렵 대부분 개겠습니다. 비의 양은 충남과 호남, 경남과 제주에서 최대 30mm로 비교적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부터 다시 추위가 강해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11도, 대구 14도, 전주와 광주가 13도로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북한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오늘 함흥이 14도, 평양 8도, 개성이 10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통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가 어제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진행됐습니다.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고 분위기는 비교적 좋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를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만간 서울에서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오늘부터 전면 금지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소환 이후 닷새 만인데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에 북한이 연락을 해올지 관심입니다. 어제 비건 대표는 우리가 여기 있다며 북한에 공식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